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투가 있어. 애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엄마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 견적 많이 들겠다. 이 말투를 던지는 분들 참 많아요. 기분 나쁘게 말투 던지는 분들. 성당에도 보면은 입만 열면 기분 나쁜 말 하는 분들 계시죠? 네. 아니, 신부님이 강론 때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건 축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옷 이쁘게 입고 와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갖고 예쁜 옷을 입고 성당에 왔어. 근데 딱 자매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누굴 또 홀리려고 여시가 짓고 왔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둥뿌리 뽑았냐? 뭐 개 탔냐? 뭐 이래갖고 아주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상대방 무시하고 가슴에 아픈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식구들도 말이 통해야지 식구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내게 돼 있어요. 사회도 말이 통해야 돼. 사회가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회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입만 열면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이 통하자, 그 얘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장인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집안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사회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국가들끼리도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말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말 한마디에 참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근데 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8월 달에 호주에 강의를 갔어요. 시드니하고 멜버른에. 시드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신부님이 뭐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을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꼬 부부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제 블루 마운틴을, 굉장히 멀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을 다녀서 오는데 거리가 또 뭐 공사를 해갖고 차도 막히고 뭐 이래갖고 형제가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제가 막 졸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부부는 참 느낌이 딱, 나는 조는지 몰랐는데 그 자매가 여보 지금 당신 졸리지? 그러니까 나 지금 깜빡 졸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호주에서 그냥 예. 그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당신 오늘 너무 많이 운전했으니까 뒤에서 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잠 깨면 다시 당신이 운전하면 돼.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좀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이 막 이렇게 퉁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아프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졸려도 아내 운전시키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자매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뭐 뒤에서 형제님이 막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름달이 뜬 거야. 달이 너무 예쁘게 뜨더라고요. 달이 탁 떴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 참 달이 참 그랬단 말이야. 달이 참 그랬어요. 달이 참. 달이 참 그랬는데 그때 형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인데 와 절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자매가 달이 참 그랬을 때 달이 참 예쁘다는 말을 할 판이구나. 근데 그 형제는 딱 깼을 때 달이 참 그랬을 때 자기 부인 다리가 아픈 줄 알고 관절염이 있으니까 와 철이나 똑같은 말도 완전히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들음으로 해서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잘못 알아들어서 자긴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죠. 또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요 고등학교 때 참 공을 잘 찼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 쉬지 않고.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는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이때 명지대학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알아봐요. 그래갖고 딱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축구팀은 다 찬 거야. 그래서 보니까 테니스부에 한 명 TO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 선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우리 대학교 테니스부로 들어와라. 공은 축구부에 와서 차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요 놀랍게도 축구 선수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네.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이 가치를 누가 알아보느냐면 히딩크가 알아봐요. 쭉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뛰거든. 뽑아요. 유명한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 유명한 유망주도 아니고 박지성 뽑았을 때 히딩크가 많은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 뭐 맨날 후보로 뛰었죠. 미국 골든컵에서 박지성 선수 뛸 기회가 있는데 또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 너무 실망해갖고 락카룸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딱 1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박지성 선수가 그때는 영어를 지금은 잘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관한테 지금 저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하는 말이 박지성 선수 당신은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그 1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대요. 점점 박지성 선수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전 32강 마지막 경기 했을 때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공을 차고 가슴에 트래핑을 해갖고 딱 골인을 넣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죠? 그렇죠. 히딩크한테 탁 끌어안잖아요. 자기 인생의 멘토, 인생을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맨유에 입단까지 하고 박지성 선수는 맨유가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200회 이상 출장한 92번째 선수가 돼요. 물론 지금은 팀을 이적을 했지만은 정말 아시아인으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세계적인 스타가. 근데 박지성 선수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1분의 칭찬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예.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 중에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흑인이 1960년대 투표권도 없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 명연설,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또 내가 천주교 신자야.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랑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갖고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마지막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저녁 미사를 이제 참여를 했어. 근데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강론 말씀을 했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 성당문을 탁 열고 나갈 때 내가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나갈 수 있다면 신부님 강론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주위 분들한테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좋은 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최고급 등급이에요. 말에. 근데 두 번째는 말씨야. 말에는 씨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2,000명 정도가 모여요. 2,000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강의를 했는데 정말 교우들이 행복하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원피스를 쫙 입고 날 보더니 싹 미소를 짓더니 다짜고짜 나를 탁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웬 여자냐.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당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얼굴도 예쁘니 너 나중에 내가 봐서는 너 커서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뉴욕 바로 아랫동네 뉴저지라는 동네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유명한 신부님이 나 변호사 된다고 그랬다. 변호사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제가 가던 해에 맨하탄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심결에 뿌린 씨인데 15년 후에 변호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또 작년엔 제가 LA에 강의를 갔어요. LA라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LA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LA라고. 네. 근데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한 2,500명 정도가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야. 잘생긴 남자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신부님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신부님 그때 내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사람 살리는 수술외과 의사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손가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UCLA 의대 수술외과 집도의라고 감사하다고 신부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의사가 돼서.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투가 있어. 애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엄마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 견종 많이 들겠다. 이 말투를 던지는 분들
참 많아요. 기분 나쁘게 말투 던지는 분들. 성당에도 보면은 입만 열면 기분 나쁜 말 하는 분들 계시죠? 네. 아니, 신부님이 강론 때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건 축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옷 이쁘게 입고 와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갖고 예쁜 옷을 입고 성당에 왔어. 근데 딱 자매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누굴 또 홀리려고 여시가 짓고 왔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둥뿌리 뽑았냐? 뭐 개 탔냐? 뭐 이래갖고 아주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상대방 무시하고 가슴에 아픈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한 10년 만에 한 60에 헤어졌는데 70에 만났어. 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팍상 늙었다고 말들은 이 사람은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런 친구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만만치 않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만났어. 너 10년 동안 안 보는 사이 뭐 이렇게 나이 하나도 안 먹었어. 어쩜 이렇게 고우니 너는? 그럼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도 참 곱게 늙어간다 얘.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투가 너무 많아요. 이 말투를 누구끼리 제일 험하게 하느냐? 부부끼리 제일 험하게,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저길 보니까 길을 건너는데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서울 나와보니까 정말 난 평창에서 생전 그런 거 구경 못하는데 아가씨들이 정말 쭉쭉 빵빵 반바지 입으면 그냥 다리도 어쩜 저렇게 미끈해.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 허벅지 구경하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이 남자가 부부가 가는데 트럭이 딱 급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눈 어디다 뜨고 다니냐. 너 지금 저 여자 보느냐고 차 지나가는 거 못 봤잖아. 너 치면은 내 팔자 망친다. 내 팔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너 병신 되면 네 마누라 네 자식 고생한다. 그 여자한테 한눈 팔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욕을 5분 동안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분 딱 지나더니 창문을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창문을 닫고 갔어요. 남편은 하도 벙쪄 있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저 트럭 기사랑 친해?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저 남편이 가슴 아플까? 이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제가 언젠가도 이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들, 내가 가정방문 다니고 초청 받으러 가면은요 참 살림 잘 사는 자매들 많아요. 가보면 집이 어쩜 그렇게 깨끗해.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그냥 딱 치마 입고 그냥 드레스 입고 딱 음식 준비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에 형제한테 형제님 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부인 같이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 신부님 데리고 가세요 그냥. 말투야. 우리 마누라는 신부님 마음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부끼리 서로 상처나는 말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말투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어때요? 애가 공부 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엄마인데도 어쩜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자식한테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게 엄마가 막 애가 따지면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엄마한테 덤비는 거 봐. 그때 1살 때 죽을 때 그냥 놔두는 건데 그냥. 그냥 애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과연 나는 이 귀한 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면은 주위 사람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3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았어요. 하나는 네안데르탈인. 이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네안데르탈이라는 계곡에서 발견한 인간의 뼈예요. 또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우리 조상이에요. 그런데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서 지구에 퍼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 뼈를 보니까 뼈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굵어요. 등치도 1m 52, 굉장히 키도 크고 우리는 키도 조그맣고 뼈도 왜소했고.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스링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호모 사피엔스는 바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이제 유럽에 가갖고 바느질을 막 하면서 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또 언어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 언어에 두 가지 이론. 하나는 뭐냐면은 네안데르탈인은 이마가 누워 있어요. 이마가. 우린 이마가 튀어나왔고. 여러분들 이마가 누워 있으면요 발음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한번 뉘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발음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혀천장이 평평해요. 호모사피엔스는 혀천장이 동그란데. 그러니까 혀천장이 평평한 네안데르탈인은 자음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음. 우리는 혀천장이 동그랗기 때문에 모음을 발음해. 아, 에, 이, 오, 우. 이 발음이 되는데 얘네들은 아, 에, 이, 오, 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킁킁거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산에 사슴을 발견했어. 창을 가지고 야 우리 사슴 잡으러 가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막 지금 사슴은 잡으러 가야 되고 급한 마음에 으르렁거리는 거죠. 뭐라고 으르렁거리냐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는 거예요.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모음이.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는 모음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사슴 있다. 사슴 잡으러 가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가서 사슴을 잡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잡아먹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부끼리 답답할 때 많죠? 말 안 통해갖고. 그럴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싸울 때 보면은 그런 부부들 많아요. 그런 부부들. 그런데 기왕 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기왕 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2009년에 MBC에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한글날을 기해서 밥 있죠. 우리가 먹는 밥. 이 밥을 줘서 한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꼴배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가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한 밥은 향기가 나는 하얀 누룩이 핀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기 싫어, 꼴배기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밥은 미워 이렇게 말한 밥은 새카맣게 썩은 냄새가 나는 새카맣게 향기가 나는 누룩.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 실험이 나와요. 향기가 나는 누룩, 완전히 썩어버린 밥.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쩌면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주었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근데 초등학교 애한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 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갖고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 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기차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양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는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성가 좀 청승 좀 떨지 말고 불러라. 네, 청승 좀 떨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어디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 지금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10 낳다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그냥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좌뇌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더니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럼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5,000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좀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그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야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10,000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2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예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이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몸에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 하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 하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예,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는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8,000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틱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갔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이 참 목석 같다. 오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구박하지 마세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 남자야, 남자. 남자들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고민을 하면 말을 해야지 고민이 풀려. 근데 남자들은 고민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대잖아,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더라도 좀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만 남자는 집 밖에서 물건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집만 나가면은 깜깜해져. 집만 나가면은. 그래갖고 남편이 3년 전에 너무 경치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 근데 여자들은 3년 전에 간 데 기억 못 해요. 다시 3년 전에 똑같은 데 데려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여보 여기 너무 멋있다. 어떤 년이랑 여기 왔어? 자기 데리고 3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서 여보 오늘 평창 우리 가자 그러면 남자는 딱 머릿속에 평창, 용인, 신갈, 영동고속도로, 원주, 평창들은 머리에 그려져요. 근데 여자들은 딱 평창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가 말이 많은 거 당연한 거예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또 길을 못 찾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집안에서 살림은 잘하지만은 공간 인지 능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 찾아오라고 그래도 못 찾아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병신 같은 게 그것도 못 찾느냐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집안에서 물건은 잘 찾고 집 밖에서는 길을 못 찾는구나. 나는 집 밖에서 길을 잘 찾고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고. 서로 이해가 되면은요,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하고 안 싸워요. 서로 이해가 되면은 서로 안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이해가. 근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피부.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두꺼워요. 특별히 등가죽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더 두꺼워요. 10배 정도. 등가죽은 남자가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 피부가, 여자가 4분의 1이 피부가 얇아요. 남자가 4분의 4라고 그러면은 여자는 4분의 3은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여자를 만지면 부들부들한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가 60이 되면은 똑같은 부부가 60이야. 여자가 먼저 늙을까요? 남자가 먼저 늙을까요? 여자가 훨씬 먼저 늙어요. 피부가 얇으니까 금방 처지는 거예요. 목에도 이게 처지고. 남자는 뺑뺑해. 피부가 두꺼워서 안 늘어져요. 안 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철면피 같은 인간 그리고 싸우죠? 철면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철면피예요. 두꺼워서.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요. 남자들이. 감각이 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교리 배우러 가잖아요. 교리 배우러 가면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리 배우러 가면은 막 중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만나면 막 깍지 끼고 막 팔짱 끼고 막 끌어안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팔짱 끼고 끌어안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왔어? 잘 지냈어? 이걸로 끝이지. 근데 여자애들은 막 서로 끌어안고 저는 그 중학교 때 쟤네들이 무슨 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여자애들 셋이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다가 화장실에 오줌 누러 갈 때 3명이 팔짱 끼고 같이 가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오줌 마려 올 땐 그냥 혼자 갔다 와요. 어디가? 그럼 뭐라 그랬나? 오줌 누러 가. 그러고 혼자 가요. 남자들이 아무리 친해도 야, 오줌 마려우니까 우리 오줌 누러 같이 가자. 이런 남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야, 우리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가요, 같이.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마만큼 다정다감한 존재, 여자들이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제가 성당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남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성당에서 보면은 친한 자매들을 보면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가고 허벅지 기대고 같이 기대면서 등짝을 쳐가면서 얘기해. 어머, 맞다, 얘. 네 말이 맞아, 얘. 그러니까 피부가 4분의 3, 여자가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는 이유도 이 지방층 때문에 여자가 훨씬 잘 견뎌요. 그래서 여자들이 난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다니면 저것들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옹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피부가 4배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요. 포옹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여자는 딱 끌어안으면 10배 압박감을 느낀대. 10배. 여자가 10배 행복한 거, 남자하고 여자가 끌어안으면은. 처음엔 남자가 신기해서 끌어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둔한 남자하고 감각이 센서티브한 예민한 여자하고 한 집에서 살면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남자는 점점 안 만지려고 그래요. 점점 안 만지려고 그러고, 여자는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남편이 아파서 눕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난리가 나요. 여보, 어떻게 해? 이렇게 아프면. 그래갖고 막 얼음찜질도 해주고, 배도 만지고, 다리도 주물르고, 별걸 다 해요. 호들갑을 그야말로 떠는 거죠. 남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아내가 아파 눕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한 5m 떨어져갖고, 많이 아파? 이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제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신부님, 내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누웠는데 남편이 와갖고, 남편이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한다는 게 문 딱 열더니, 아이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그리고 나가서 한참에 담배 한 대 피고 오더니 또 방에 들어와, 병실에 와갖고, 아이 참, 어떻게 해줘? 나 갈게. 그리고 간대요. 그때 섭섭한가, 그때. 여자들은. 내가 자기 자식 새끼 키우느냐고 이렇게 아픈데 저렇게. 여자들은 만지고, 고생했다 그러고, 아유, 살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손도 주물르고, 다리도 주물르면은 마음 안에 있는 병, 육신의 병까지 다 날 텐데. 기껏 한다는 게 많이 아파. 그리고 아내가 한 3일 동안 알아놓으면 남자는 불편한 건 딱 하나예요. 밥 못 얻어 먹는 거.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나, 짬뽕을 시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드디어 우리 마누라가 다 낫나 보다. 그럼 남자는 생각은 딱 한 가지야. 남자는 스킨십 이런 게 아니고 밤에 자고 싶은가 같이. 그래갖고 그냥 잠결에 아내 가슴에 손을 싹 댔는데 아내가 이 말하면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남편 손을 딱 때리면서 내 몸에 손 대면 죽을 줄 알아. 이씨. 이건 뭐냐면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남자가 손 대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나 나한테 애정이 식어 있는지, 어떻게 찬 얼음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맞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말귀 못 알아듣지, 둔하지. 이런 남자랑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앞으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시키는. 비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진머만 연구를 하고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연구를 해보면은요, 원숭이가요 만지지 않고 엄마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금방 죽는데요. 근데 엄마가 만져주고, 인형 같은 엄마라도 계속 만지는 애들은 건강하대. 사람도 똑같대요. 만져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이렇게 애들을 그냥 끌어안아주고 이런 애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한대요. 사람은 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만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잘못 훈련이 돼 있지. 또 만져도 잘못 만져갖고 이상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막. 가족끼리 다정한 스킨십이. 저는 요즘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꼭 안아줘요. 헤어질 때도 꼭 안아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뭐 아버지 처음에 어색해 하시더니 요즘 잘 안 와요. 요즘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신부님 참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힘들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그 안 맞는 거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편들도 맞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좀 기분 좋은 소리 해주세요. 남자는요 말에 너무너무 녹아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이 말에 남자들은 뻑 가요. 네. 뭐라 그러면서 여보, 난 당신 믿고 살아왔는데 난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따라 죽는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아내가 먼저 죽으면 한 80살 넘어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는요 남자들이 6개월 이내에 죽는데요. 거의 같이 죽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들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들이 확인할 길이 있어? 죽으면 그냥 따라 죽을게. 그럼 남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보통 정이 없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은 정막강산이래. 나이 60, 70 넘어가고 한 집에서 살면 정막강산이래.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있으면 이건 망막강산이래. 망막강산.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있으면 이건 뭐냐면 금수강산이래. 금수강산. 네, 동창 신부가 가정사목연구소 우리 수원교구 송용호 신부가 전해준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빠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빠들이 보면은 자식들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준대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포옹하고 볼에다 뽀뽀해주라고. 그러면은 숙제를 못 해온대요. 아들들은 막 도망가고 엄마는 저기 막 딸들은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미쳤나봐 날 끌어안고 막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말도 안 통해. 대화도 안 해. 그리고 이 스킨십도 없어. 그러니까 모양만 식구지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가 심각하느냐. 제가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50살 때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0살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00살까지 살아. 그리고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살아요. 요즘 우리 수원교구에 신부님,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면 97, 98, 94, 93 다 그래요. 그럼 지금 90대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30년, 40년 후에는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110살, 120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축복이 아니에요. 늙어서. 의술은 저주예요. 늙어서는. 네. 100살 넘어갖고 죽고 싶은데도 의학으로 연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살에서부터 100살, 50년 동안 내 남편을 이해를 못해. 내 아내를 이해를 못해. 그래갖고 서로 답답하다고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이러고 싸우면서 50년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남편이 말을 좀 안 해더라도 우리 남편은 맘마디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냉장고에 물건 찾아오라면 물건 못 찾고 옷 찾으라면 그 장롱 안에 있는 옷도 못 찾잖아요. 그럼 내가 좀 찾아주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가 좀 길도 못 찾고 바깥에서 능력이 떨어져도 안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바깥을 못 해. 서로 이해를 하면은요 서로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잘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자,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지만은 자식하고는 말 잘 통해요?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예? 부부끼리 안 통하면 내 속으로 난 자식하고라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자식하고. 근데 여러분들 1살서부터 20살 때까지 자식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하고 사셨어요? 테레비 그만 끄고 공부해. 잠 좀 그만 자고 친구들하고 그만 놀고 공부해. 너 출세하려면은 공부해. 20년 동안 한 얘기라고는 이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대화의 채널이 없는 거예요. 대화의 채널이. 여러분들 1살서부터 10살까지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30살서부터 40살까지 아이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1살서부터 10살까지 자식은 부모를 훨씬 사랑해요. 왜? 여러분들은 30살, 40살 때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성당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계모임, 친정, 시댁, 추석, 또 남편하고 중간에 싸우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바빠요. 그 중에 애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5살, 6살짜리 애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오늘 좀 계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라? 엄마만 바라보는 거.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거. 그래갖고 얘가 이제 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려갖고 아빠한테 이제 저녁 먹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아빠, 나 이거 유치원에서 그림 그린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이미 맘마디 해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이제 야구 보고 싶어. 아빠가 한마디. 아빠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엄마한테 가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그리고 얘를 거절해요. 이게 거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얘 5살짜리 아니면 난 거절당했어. 난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슬프지만은 아빠가 내 그림을 안 바라보지만 따지지 않아, 아빠한테. 뽀로통해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고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주래. 그 시간에는 엄마는 설거지하는 시간이야. 신경질을 부려요.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한테 가. 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살 때까지 거절당하냐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딱 올라가면서 얘가 부엌하고 거실 중간에 서서 결심합니다.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난 오늘부터 내 얘기 니네들한테 안 할 거야.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방문을 걸어 잠고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아빠가 보고 싶어갖고 아빠는 그냥 계속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이미 떠났는데. 그래갖고 보고 싶어갖고 한 5학년 때 문 딱 열면은 딸이 어떻게 할까요? 눈을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확 뒤집고 내 방 왜 노크도 없이 들어오냐고. 그럼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때 뭐라고 표현해? 저거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애를 밀어냈기 때문에 애가 자기 살 길 찾아간 거예요. 사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가 사춘기 때 튀어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거기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부모하고 다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정한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정한 중고등학교들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 볼까 말까야. 대부분의 애들이 이상하게 부모를 밀어내요. 왜 저렇게 밀어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밀어낸 거야. 부모가 애들 얘기를 안 들어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강의를 잘하느냐고. 제가 한 번은 저 파주의 경기도 저기 교장 교감 선생님 연수 때 내 강의를 갔어. 한 200명쯤 되는 교장 선생님들이야. 44살 때. 그분들 표정이 뭐 저런 게 우리 60살 먹은 교장들한테 강의를 왔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한 20분 했는데 자세가 바뀌시더라고. 끝났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성당 안 다니는 교장 선생님들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던 것 같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82살이신데 지금도 집에 가서 내가 막 수다를 떨면은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세요. 시끄러워 그만 떠들 이 소리를 난 자라면서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막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목 좀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100번을 만져도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수염이 많아요. 우리 사부자가 하루만 수염 안 깎고 앉아있으면 깜깜해요. 네. 그렇게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수염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거절을 하신 적이 없어. 거절을.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줬던 부모님한테 난 거절당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경우 부모한테 거절당하면서 살아요. 거절하면서 뭐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부모 자식이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하고 대화할 줄 몰라. 그래갖고 오늘 이제 강의 들었어. 그러면은 엄마 오늘 뭐 명동에 강의 어떻게 뭐 신부님 뭐 강의 들으러 갔다는데 어땠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할 줄. 엄마 오늘 뭐 명동에 뭐 평창에 신부님 왔다는데 어땠어? 내가 엄마가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은 말에 등급이 있대.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면서 말투를 던졌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참 많이 반성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이 귀한 딸 이게 5억이래. 우리 지금 10억이 앉아서 밥 먹자. 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난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한지 난 오늘 강의 가면서 참 많이 느꼈어. 그래 세상이 꼭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게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애들은 성숙해요. 근데 우리는 생전 그런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느냐 아니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느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여자는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말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카이스트, 경찰대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의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 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자기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거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이면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중에 또 신학교 간 학사님 있으면 그 학생이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자라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그럼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해서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무슨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싫은데.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다니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심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면담할 때 엄마들이 나한테 이렇게 신부님 무슨 얘기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난 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뭐를 얘기해요? 조금만 고생하면 너 괜찮을 텐데 왜 그 고생을 안 하느냐? 너 저 2년, 3년만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할 텐데 너 공부해. 걔는 지금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야. 대화가 아니야. 대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대화를 하면은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글 우리말 쓰기 아주 돌아가셨는데 책 잘 쓰는 분 계셔요.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차 그러더래요. 아차. 얘네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 까먹어 아차 그러나 그랬대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차 해주는 거. 네 말이 사람이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하거나 우리 신부들이 가끔 상담 올 때도 있어요. 특히 신부들이 상담 올 때는 내가 거의 말 안 해요. 자기네들 다 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고개만. 그럼 뭐 관두겠다 뭐 이런 신부들도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일어나요. 너무 흔들어갖고 어지러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답을 찾아가서 사제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30, 40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건 이 답답한 속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의 기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화 다 잘하고 싶다. 이기려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대화에 이게 뭐예요? 이 쥐래. 이기려고. 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대통령 어떻게 될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걸렸어요. 왜? 하느님이 가만히 보니까 종살이 하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안 바뀌겠다. 400년 동안 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노예살이에 몸에 뱉던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다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부활해갖고 왔는데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 없어요. 12 제자만 변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요즘 방송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번만 내보내